자, 그래서 오늘 과학기술 1강, 2강 수업한다고 했고, 선생님, 다현이한테 들었는데, 2-3단원의 그 문법 요소가 높임까지만 딱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지난주 화요일에 했던 그 내용까지만 딱 문법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세 원문 복습 많이 하시고, 알겠지? 응. 자, 그래서 과학기술 1강인데, 어쨌든 이제 오늘 읽을 요 두 지문, 과정에 좀 이제 초점을 두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정보량이 꽤 있는 편이긴 한데, 자, 같이 정리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1분 단위에요. 자, 식물은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에서 얻는 탄소, 산소를 제외하면, 자, 어쨌든, 이산화탄소에서 얻을 수 있는 탄소, 산소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영양원소는 어디서 얻는다고? 토양에서 얻는다. 그러니까 토양에서만 영양원소 얻는다고 X야. 산소에서도 얻어요. 그치? 그런데 쟤네 둘 빼면은, 그치? 자, 토양에서 대부분은 얻는데요. 자, 어쨌든, 토양은요, 식물과, 결국 누가? 미생물이, 그치? 그 토양에 있는 제한된 영양분을 다투고 또 사온단 말이야. 맞아? 자, 그래서 경쟁한다, 복잡한 생태계다. 그런데 뒤에 지만으로 묶여있단 말이야. 즉, 이렇게 경쟁하기도 하지만은 서로 뭐 한다고? 이익을 위해서 같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치? 공존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치? 얘기를 하지만, 얘네가 때로는 화합한다라는 요 내용이 아마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치? 자, 그래서 식물은 어떻게 공생하는데, 자, 식물은 탄소말 같은 유기 양분을 누구에게 주고, 미생물에게 주고. 그치? 그 반대로, 미생물은 식물이 토양의 양분을 더욱더 뭐 할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게 지금 뭐야, 결국, 공생의 예시라고 봐야지. 그치? 그런데 이것도 사실 좀 어떻습니까? 공생이란 말보다는 구체적이지만, 사례보다는 덜 구체란 말이야. 그지? 또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인 뭐야? 사례들. 실제 어떤 식물종하고 어떤 미생물하고, 공생하는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토양에서 식물과 미생물이 경쟁하기도 하는데, 토양에 있는, 자, 유기물. 자,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공생하는 모습도 있더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식물은 미생물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치? 유기 양분을 주고 탄수화물 같은. 그리고 이 미생물은 이 토양에 있는 이 양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촉매 역할, 우리가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촉매 역할 한다? 이 정도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치? 그리고 이제 이런 구체적인 양분을 그리고 효과적 활용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 문단 함께. 자, 식물의 필수 원소 중에서 식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구성류를 다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그 다량 영양소 9종류 중에 하나인 우리 질소가 있어, 질소. 자, 우리 질소는요, 이 식물의 단백질, 핵산, 엽록소, 어쨌든 우리 단백질 하는 어떤 생명체들에게 가장 우리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어떤 요소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 즉 이런 것들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 자, 그래서 대기의 78% 질소로 구성되어 있어. 하지만 이 대기의 질소 분자는 두 개의 질소 원자가 매우 스테이블한 삼중결합이 되어 있다. 이거 우리가 따져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삼중으로 이렇게, 그치?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끊기가 어려워. 끊기 쉽지 않아. 그치? 어렵다고. 그래서 너무 단단한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이유이기 때문에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질소가 이렇게 중요한데 질소를 직접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 아마도 미생물이 식물에게 그치? 질소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요게 머릿속에 번쩍해야 돼. 자, 그래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를 얻으려면, 이제 직접 안 되니까 어떤 단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 분자를 반응성이 놓고 다른 질소 화합물. 질소를 다이렉트로 못 쓰니까 질소 화합물이라는 무슨 방식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질소를 받아들이겠다, 활용하겠다 이겁니다. 그치? 그래서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변환하는 과정인 뭐가 필요하다? 질소 고정. 뭐뭐 하려면 뭐뭐 하다. 조건이고, 그렇지? 이건 필수 조건인데, 그리고 질소 고정. 결국 질소 고정을 누가 해주겠어? 미생물이 해주겠지. 그치? 그래서 아마도 효과적인 활용이 나는 질소 고정인 것 같아. 그치? 자, 이 질소라는 것을 질소 화합물로 바꾼다 이거지.
맞지? 자, 그 이유는 질소가 지금 매우 안정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 질소를 직접 사용이 불가능해서 그런 거야. 맞죠? 자, 다음 3문단 가도 되겠지? 3문단. 자, 자연 상태에서의 질소 고정은 주로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질소 고정 세균, 여기서 말하는 질소 고정 세균이 바로 뭐다? 질소 고정을 하는 세균, 즉 미생물을 가리키는 거겠지. 맞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궁금한, 자, 유기양분 주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 거지? 질소 고정의 과정도 얘기해 줄 거야. 자, 그래서 얘가 가진 일단 질소 고정 효소 촉매 작용에 의해서 질소가 환원되어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내게 지금 과정을 얘기해 줬는데, 자, 질소 고정이랑 다시 한 번 더, 자, 질소 고정 세균이 질소 고정을 일으키는 거지. 자, 효소의 촉매 반응을 그치 일으켜. 그러면은 질소가 질소 화합물이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질소 고정 효소라는 것은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 요 두 가지가 있거든. 자, 철 단백질, 그다음에 몰리브덴 철 단백질. 지금 이렇게 좁혀놓을게. 자, 이 효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둘 중 하나만으로는 촉매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 두 가지가 모두 뭐 됐을 때, 모두 활성화되어야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질소 고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요 두 가지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이것도 이제 궁금하거든? 자, 가볼까? 자, 이때 철 단백질부터 먼저 가네. 자, ATP, 유기양분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분해해서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몰리브덴 철 단백질의 전자를 공급한다. 그럼 다시 철 단백질은 ATP 양분 분해해. 그러면은, 자, 뭘 얻는다고? 에너지를 얻게 된다. 그치? 그러면은 이 지금 에너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몰리브덴 철 단백질에게 전자를 넘겨줍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 몰리브덴 철 단백질은 공급받은 전자를 뭐 한다고 이제? 질소 고정에 사용한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질소 화합물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 근데 이 ATP라는 게 지금 뒤에 어휘풀이 나와 있겠지만은, 이게 결국 이거 다 필요 없고, 결국 이제 이 유기 화합물로 분해될 때 발생한 에너지가 생명체의 활동에 좀 관여를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이 ATP를 또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봐봐. 자, 어쨌든 이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은 모두 산소 분자에 의해서 비활.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지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을 지금 비활성화시키는 요소가 있다고. 누구?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 맞지? 이게 둘 다 활성화돼야 질소 고정 잘 일어나가지고 식물이 뭐 할 수 있다고. 질소 화합물을 통해서 그치? 생장에 그치?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산소가 얘네들의 비활성화를 시켜버린다. 자, 근데 산소 없으면 우리 뭔 살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산소가 너무 과다하게 많은 경우 이렇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자, 이때 산소 분자에 의해 빠르게 비활되는데 철 단백질이 산소에 의해 활성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는 30에서 45초고 철 단백질은 어쨌든 10분 이 정도 갭이 있다. 더 빨리 준다, 덜 늦게 준다, 뭐 이런 뜻인데 넘어가. 자, 근데 이러한 지금 산소 분자에 의한 이 비활성화는 되돌릴 수가 없대요. 그치? 그러니까 한 번 비활돼 버리면은 활성화될 수가 없다 이거야. 다시 활성화. 맞지? 그래서 질소 고정은 결국 다 조건이 있어. 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한 사실은 쌤이 봤을 때는 요거는 좀 논리적으로 잘못 쓴 문장이야. 산소가 가급적이면 뭐야? 적은 환경이야.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어. 맞지? 그래서 산소가 없는 대신에 나는 적은 요렇게 좀 표현할게요. 알겠지? 자, 산소가 비활성화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산소가 가급적이면 적은 환경에서 질소 고정이 그치?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요렇게 쌤 바꾸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 그럼 봐봐.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다고. 아까 ATP 중요했거든? 왜냐면 ATP를 분해해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에서 전자를 그치? 몰리브덴 철 단백질에게 주고 그놈이 질소 고정했다는 거야. 그런 다음 문장 보시면 질소 고정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는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그럼 이 말인 즉슨
이 산소라는 것이 질소 고정 자체를 지금 뭐 비활성화하긴 하지만은 산소의 또 이중적인 속성. 얘가 또 뭘 할 수 있다고? 자, 얘가 ATP 생산에 또 영향을 준다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 만약에다가 에너지 아까 우리가 에너지 ATP를 읽기로 했었거든. 그러니까 결국 자 이 지금 세포 호흡 과정, 그렇지? 을 거쳐서 ATP가 만들어져야 철 단백질이 ATP를 분해하기 때문에 이 참 뭐 딜레마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많은 양의 ATP라고 해서 바꿔 읽을 때 ATP가 되려면 산소 분자가 뭐 할 때 많을 때 존재할 때 효율적이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요 두 가지의 지금 상황이 공존하는 걸 우리는 무엇을 딜레마라고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질소를 유용시키려면 산소가 적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질소 고정. 그렇다고 해서 산소를 너무 그치 또 줄여버리면은 ATP 생산이 안 되니까 질소 고정에 필요한 에너지가 또 안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 그러니까 적당한 무슨 수준, 뭐 산소 농도 수준이라든지, 그치? 요게 좀 이제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그 뒤에, 3번 문제입니다. 기억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을 때, 이번에 다른 선택지 한번 볼게요. 3번 선택지. 즉, 질소 고정에서는 에너지를 얻기 필요한 이 산소가 질소 고정 효소의 활성을 막아버린 이런 딜레마. 그치? 3번 선택지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ATP 만들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그놈이 다시, 질소 고정을 비활시켜버리니까. 적당한 산소 농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뭐였다? 질소 고정 세균의 하나인 뿌리혹 세균과 콩과 식물의 공생이 됐던. 그럼 딜레마를 P라고 잡으면은 공생을 했어라고 잡았을 때 지금 봐봐. 자, 질소 고정 세균에 있는 이 효소 두 가지 있잖아요. 그치? 활성화되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산소가 너무 많아버리면 ATP가 분해가 안 돼, ATP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산소 농도도 유지하면서 ATP가 만들 수 있게끔 그 이제 누가 뭘 주면 되는 거야? 답 나왔어. 1문단에서. 이제 누구 차례야? 미생물이 식물에 질소 고정해서 질소 화합물 주는, 그치? 영양 줬다며? 그럼 이제 누구 남았다고? 식물이 미생물에게 주는, 그치? 여기서 바로 공생이란 식물이 미생물에게 유기양분. 유기양분 쉽게 해서 ATP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지? 이 바로 공생이야. 그래서 자 질소 고정이었고 얘는 ATP를 주는 거야. 쉽게. 뭐 여기서 뭐 ATP 또는 탄수화물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도 ATP가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식물에 의해서 미생물이 질소 고정을 열심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원리만 딱 잡으면 되죠. 어렵지 않아. 다만 정보량이 좀 많다. 벌써부터 있는 거. 뭐 반밖에 아니거든. 요 정도 나왔단 말이야. 자, 다음 계속 질소 고정 세균의 대부분 나 이것도 보기 싫어. 항공포증 있는 사람도 이거 보면 약간 기절. 자, 그래서 질소 고정 세균의 대부분은 일단 토양에서 독립 생활을 합니다. 일부만이 이제 모든 질소 고정 세균이 다 공생은 아니야. 그래서 일부만이 그치 이럴 때 특징 나오면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치? 자, 일부만 공생 관계입니다. 자, 어쨌든 뿌리혹 세균이 그 얘인데요. 자, 뿌리혹 세균은 한정된 종류의 숙주 식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제 공생 관계를 맺는 것도 얘가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 위에서 콩과 식물들 있잖아요. 그래서 콩과가 아닌 식물들하고는 보통 공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된 종류라는 것도 콩과 식물들만 이렇게 정해놨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도 특징입니다. 맞죠? 자, 어쨌든 일부만이 공생관계였고 그리고 또 결합할 때 공생관계를 맺는 식물조차 좀 이제 거른다 이거죠. 선택한다. 어쨌든 간에 자, 이 식물로 하여금 뿌리혹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겠지. 일단 누가 누구에게라는 요 주체 객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세균이라고 그냥 표현할게. 자, 세균이 식물에게 야, 너 뿌리혹 만들어. 자, 그러면서 자, 뿌리혹 세균은 이제 토양 속에서 단독으로 생존할 때는 질소 고정을 하지 않아. 그 이유를 대답해봐. 뭐가 필요 없으니까? 식물에게 그치? 질소 고정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 그치 뭐야? 유기화합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단독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안 와. 그런데 이제 이 식물과 이제 공생관계를 형성할 때는 당연히 얘가 필요로 하는 이 질소 화합물을 줘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질소 화합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뿌리혹을 형성하게 식물로 하여금 이제 야 식물아 너 뿌리혹 만들어라. 그러면은 그 뿌리혹 안의 세포 안에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존재를 이제 할 때만 질소 고정을 하겠다. 즉 여기 2번 단계라고 할게요. 그래서 뿌리혹을 통해서 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되니? 그 밑에 그림 보면 되는데 내가 그림 너무 징그러워서 못 보겠어. 너희를 보면서 해. 자, 그 다음에 뿌리옥 세균은 ATP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대사연료인 탄수화물을 콩과 식물로부터 공급. 그렇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유기양분, 탄수화물 ATP. 그치? 그래서 자, ATP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대사연료인 탄수화물을 콩과 식물로부터 공급받는다. 주체는 지금 세균이 받았어. 그러니까 자, 요거 3번이라고 할 건데 바꿔서 좀 표현하면은 식물이 세균에게 탄수화물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탄수화물 쪽 ATP를 뭐 또 만들고 그걸 또 분해하고 이러시게 가죠. 되니? 자, 그렇게 질소고정을 좀 수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ATP 만들어졌으니까 질소고정을 수행할 것이고, 그치? 그리고 만들어진 자, 암모니아를 즉 질소화합물을 주. 아니, 이거 좀 인덱스 1, 2, 3, 4번이 지금까지 뭐야? 윗단락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들 다시 요약한 겁니다. 이것을 뭐로? 이제 자, 구체적인 예시. 그치? 그래서 자, 콩과의 식물. 그치? 그 다음에 뿌리혹 세균. 그치? 그래서 일단 뿌리혹 세균이 첫 단계로, 그치? 자, 식물아 너 뭐해라? 뿌리혹 만들어라. 맞아? 그리고 뿌리혹으로 들어가서 자, 뿌리혹 세포가 이제 세균이 뭐가 된다고? 박테로이드 형태로 자, 침투를 한대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뭘 수행한다고? 질소 고정을 수행한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은 자, 이제 질소 고정을 수행하는데 자, 이때 질소 고정이 잘 되려면 ATP를 또 공급받아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 질소 고정할 때 콩과 식물이 이제 뭘 준다고? 탄수화물을 넘겨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뭐야? 그래, 질소 고정이 다 잘 일어나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마지막 이제 뭐 암모니아 질소 화합물이, 그치? 여기 1번, 2번, 그 다음에 질소 고정을 수행하는데 그게 있어서 탄수화물이 또 이제 공급되기 때문에, 그치? 잘 일어나는, 이런 식의 어떤 단계들. 요거 얘기하고. 재미가? 자, 그리고, 그림 보기 싫어. 자, 어쨌든, 콩과 식물은 이렇게 지금 뭐야? 이 세균과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뿌리옥을 형성하는, 뿌리옥 형성을 좀 더 딥하게 설명하네. 자, 그래서 콩과 식물의 뿌리가 뿌리옥 세균을 끌어들이기 위한 화학 신호를 보내면 토양 속의 뿌리옥 세균이 이에 반응해서 뿌리 털에 결합한대요. 그러면 뿌리옥 세균이 뿌리 피층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방출해 뿌리털에, 자, 우리 169페이지 그림 한번 보면 털이 약간 굽어 있는 모양이 있을까요? 그림에. 이제 뿌리털 끝이 굽어지고 세포벽 일부가 분해되면서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커다란 관 형태의 구조의 징그러워. 보기만 하는 날 생각만 해도 이미 징그럽다. 감염사가 형성이 돼요. 이 감염사는 뿌리의 피층을 관통해 안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이를 통해 세균이 식물 뿌리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박테로이드 형태로, 그치? 콩과 식물에 침투한다 했는데 그때 그 통로가 뭐였다고? 똑똑하게 감염사라는 뜻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침투를 했다. 뭐 이런 정보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감염사를 통해 들어가고, 그럼 감염사에 있던 세균은 이제 피층 세포의 세포질 속으로 들어가서 질소 고정을 수행하는 박테로이드로 발달하게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감염사 통해서 들어가서 박테로이드. 그리고 세균에 감염된 피층과 이 내초의 생장이 계속되어 하나로 합쳐서 뿌리옥이 형성되는데, 뿌리옥은 다시 식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질소화합물을 식물 전체에 내보내기 위한 뿌리 중심의 관다발 기둥으로 또 뭐야? 관다발 기둥, 관다발 조직을 또 발달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뿌리옥에서 계속해서, 그지? 자, 식물혹이란다. 뿌리옥 세균은 자, 이렇게 탄수화물 같은 것들 양분을 공급받을 것이고, 그치? 그리고 질소화합물 만들어서 식물에 지금 관다발로 막 밀어 넣어주고, 그 통로는 또 뭐라고? 관다발 조직. 그치? 이 관다발 조직은 뭐에? 양분과, 세균에는 양분과, 식물에는 질소화합물의 통로. 요거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네. 맞지? 그래서 너희가 박테로이드는 관다발 조직을 통해 들어온다면 맞아, 틀렸지? 선후관계가 안 맞다고. 박테로이드 형태로 들어와서, 그지? 계속 생장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막 쫙쫙쫙쫙 뻗어나가. 그 속에서 이제 뭐야? 이제 새로운 통로, 자기들이 만든 걸 이제 주고받아야, 교환해야 됩니다. 그 통로로 관다발 조직이란 걸 발달시켜서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숙한 뿌리혹은 뿌리 직경보다 몇 배 두껍게 생장하는데,
오히려 이제 뭐가 그냥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렇지. 실제 뿌리 직경보다 훨씬 몇 배, 그지? 두껍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 목질화된 자 바깥층 요거 문장 별표 쳐야 된다. 너희가 대답할 수 있어. 목질화됐다라는 건 약간 뭐야? 나무 껍질처럼 비슷하게 됐다 이거야. 딱딱딱딱하게 단단하게. 그래서 기체 출입을 제한한다. 예은아, 뭐의 출입을 제한한다? 그렇지. 산소가 출입이 제한되니까 뭐가 잘 일어날 수밖에 없어? 질소 고정이 잘 일어날 수밖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치? 콩과 식물은 뿌리옥에 들어온 우리 누가 뿌리옥 세균이 그치? 산소에 많이 노출되지 않게끔 그치? 산소 공급 차단해줘. 제한해줘. 그리고 산소 공급이 없으면 쌤 ATP 안 되잖아요? 아니야. 자, 우리 콩과 식물이 또 뭐까지 준다고? 탄수화물까지 준다고. 그래서 ATP 생산할 수 있게. 그러면서 질소 고정, 자기는 질소 화합을 받고 이런 식의 무슨 관계, 공생 관계를 보여준다 이건. 이러니, 자,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인데, 자, 콩과 식물의 이 뿌리옥에서 산소 공급은 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식물은, 그지? 또 산소가 필요한단 말이야. 근데 산소 공급 누가 한다고? 레그 헤모글로빈이라 불리는 산소결합 단백질이 또 있대요. 그래서 요놈에 의해서 또 뭐야? 필요한 산소, 식물에게 필요한 산소는 또 공급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레그 헤모글로빈은 주로 숙주식물에 의해 합성. 자, 식물에 의해 합성이다. 이런 것들 잘 읽어야 되는 거지. 뭐뭐에 의해 합성. 자, 돼요. 뭐뭐에 의해 뭐 분해 이런 것들. 자, 박테로이드로 감염된 어쨌든 숙주세포 안에 지금 존재를 하는 거야. 다만 이 산소가 그치? 숙주세포 그죠? 안에 존재하긴 하는데 어디에게는 뿌리옥 세균, 그 박테로이드 형태에 있는 얘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균의 세포로 산소 수송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질소 고정 역할하는 데는 큰 영향을 안 줄 정도의 산소일 거야. 그래서 어쨌든 세균도 산소가 필요할 거니까 산소 수송보다 도와줘요. 어쨌든 이로 인해 박테로이드의 산소 농도는 질소 고정에 필요한 딱 뭐야? ATP, 그다음에 환원력을 제공받기 위한 호흡을 하기 충분하면서도 과량의 산소로 인해서 질소 고정 효소가 막 비활성화되지 않는 딱 적당선의 수준을 그치 유지한다. 그러니까 아까 산소가 없는 환경이란 말보다는 산소가 적은 그치 이런 환경이 적합한 말이었다는 거죠. 표현에 따르면. 그러니까 세균도 식물도 산소는 필요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또 이제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요 놈이 식물에 의해 합성이 되어 들어와가지고 박테로이드에게 그치 산소를 줘. 그치 어느 필요한 만큼. 하지만 그때 그 산소가 비활성화될 정도의 산소 농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치? 질소 고정이 잘 일어난다.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고 자 170페이지 1번에 뭐죠? 이거는 전개 방식 문제니까 2번 하겠습니다. 질소 고정에 필요한 조건,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 콩과 식물, 뿌리옥 세균.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 뭐, 내용 확인하는 문제잖아요. 약간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런 과학기술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체객체 잘 봐야 된다고. 뿌리옥 세균은 주어야 헤모글로빈을 합성을 하다. 합성하는 건 누구라고? 세균이 아니고, 식물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확인할 때, 그치? 주객만 잘 잡아도 바로 나옵니다. 헤모글로빈을 합성하는 것, 식물입니다. 알겠죠? 정답 바로 1번이군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그래서 서로 양분을 그치? 또는 질소 화합물을 교환해서 서로 이익을 얻는 게 공생력. 이 지문의 주제죠. 그 다음에 3번에 대기 중에 질소를 이용하기 질소가 좀 필요하다. 왜 그렇다고? 질소를 뭐 할 수가 없어. 대기 중 질소를 직접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치?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질소 화합물로 바꾼 거지. 질소 고정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돼서. 그걸 누가? 미생물이죠. 그 다음에, 자, 질소는 아까 필수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지? 포기하면 되지가 안 된다는 거야. 필수. 그 다음에, 뿌리옥 세균 다시 한 번 더 공생하지 않고 단독을 생존하기도 한다. 왜 그렇다고? 이때 이 공생이란 전칭이 아닌 특징이었기 때문에. 안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좋아요. 3번에는 3번 했고, 4번인데요. 이게 내가 그 문제를 풀 때, 이게 지금 A와 B잖아. 비교하라는데. A가 지금 우리 뿌리옥 세균이거든. 너희들이 항상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뭘 자꾸 이제 간과하냐면은, 우리의 메인 이벤트는 A야. B에 가지고 정답을 줄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 이겁니다. 물론, 뭐,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데서는 B를 가지고 정답을 구성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윗글의 A와 보기 B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 메인 제재는 A여야 돼요. 그러니까 설령 A에서 답이 안 나오더라도, 먼저 뭐 하고,
B를 같이 보는 게 아니고 A 걸 가지고 먼저 세로 축으로 그지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1번 선택지. A, 우리 집 누구? 그래, 뿌리옥 세균 아까 세포 분열을 촉진했어. 그치? 그래서, 뭐야, 감염사 만들어 들어가가지고, 뭐를 통해서, 아까 우리 관다발 조직을 통해서 서로 교환했단 말이지. 오케이. 2번. 식물과 양분 교환을 위한 통로인 박테로이드? 통로, 아까 양분 교환 통로 뭐라고 했어? 관다발 조직. 그치? 그래서 뿌리옥 세균이 감염사를 통해 들어가서 박테로이드의 형태로 머물면서 생장을 돕다가 관다발 조직을 발달시킨다 이랬거든. 그 순서만 제대로 숙지만 되어도 통로 이꼴 관다발 조직 하면 감염사 이 두 가지밖에 없어. 통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박테로이드는 우리 뿌리옥 세균이 들어가서 변해 있는 형태라고 봐야 되는 것일 뿐이죠. 정답은 2번. 그죠? 이 B 읽으면 이건 완전 손해. 3번 그렇지? 자,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했잖아, 감염사. 요거 이제 내부에서 외부 간 거, 이제 감염사를 통해서 이동한 거야. 그지? 4번에 공생관계를 이루는 거. 뭐 달리 뒤에 뭐 달리 B는 아니겠지. 그치?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감염사를 통해서 뿌리 세포, 다시, 뿌리 피층 세포의 세포질로 들어가는. 즉, 뭐야? 식물의 세포 내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A, B, 특히 B가 복이고 A가 본문이면은 A 가지고 먼저 소가를 훈련을 하십시오. B는 그럼 당연히 뒤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조금 이르지만 잠깐만 쉬었다가 2강 할게요. 1강 괜찮았지? 조금 빨리 맞출 수도 있겠다. 자, 2강은 자, 보니까 뭐 원자, 뭐 전자 이런 개념들 나오는데 자, 1문단서 우리 수소기체에 전기 방전을 일으키면 맥락상 지금 봐봐. 방전하면 우리가 뭐 전기가 이제 뭐 전자가 밖으로 나가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뒤에 있는 좀 후술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그 방전하는 건 다른 것 같아. 전기적인 어떤 방전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흡수한 수소 분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소기체다 전기적인 어떤 힘을 에너지를 뭐 주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 방전을 빠져나가다의 개념보다는 여기서는 수소기체에 전기적인 힘을 주었다. 이렇게 읽으셔야겠지. 그렇게 되면 이 전기적 에너지, 그치? 자, 흡수한 수소 분자의 분자의 결합이 깨지면서 분자가 뭐로? 원자들로 분해된다. 그치?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받으니까 쪼개져 버리는 거야. 원자들이.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수소 원자 내에 있는 이제 우리 원자 내에 원자 해가지고 이루어져 있잖아. 이때 전자가 들뜬 상태라는 게 돼. 어쨌든 지금 에너지가 많은 상태로 푹 찢어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또 원자를 이루는 또 전자들도 에너지가 좀 무슨 상태라고 들뜬 좀 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저 상태, 원래 그치 기준되는 상태보다 역시 얘도 높은 에너지 값을 갖게 되고 그럼 다시 우리는 항상 이런 물리 같은 거 할 때 항상 머릿속에 둬야 되는 게 항상 우리 사회 이 세계는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가려고 한다. 그치? 그러니까 이 높은 에너지라는 건 얘가 지금 뭐야? 갖고 있는 기저 상태, 기준 상태보다 좀 높으니까 스테이블이야, 불안정이야, 뭐야? 불안정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로 가고 싶다고. 불안정한 상태니까. 그치? 그래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즉 이제 안정된 상태로 그치? 가려는 과정에서 이렇게 읽어주면 좋다는 거지. 이런 질문. 이 과정에서 뭘 뿜어내냐면 그래 특정 파장의 빛 뭐 이것도 뭐 에너지 형태로 그지 빠져나가야 줄어들 건 아니야. 그렇지? 특정 파장의 요 빛을 방출 밖으로 내보내더라는 거. 자, 이러한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 이 빛 파장은 프리즘을 통한 햇빛이 보여주는 자 연속적인 스펙트럼과 달리 그럼 뭐겠어? 연속적이지 않습니까? 불연속적이겠지 뭐 비연속. 그지? 그래서 자 분리된 몇 개의 선만을 이루는 이걸 우리는 불연속적. 이 스펙트럼 선만을 포함하는데 이걸 선 스펙트럼. 우리가 스펙트럼 하면은 쫙 이어져 있는 개념이죠. 연속적인. 그런데 자 이 전자가 방출한 빛의 파장을 자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니까 뚝뚝뚝 끊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요게 우리가 뭐 과학 시간 보면서 막
파란빛부터 빨간 파장이 그 긴 그지 파란빛과 쫙 이어진다면은 우리 지금 자 요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그지 자 뭐 좀 끊겨 있다는 요렇게 뭐 요렇게 또는 뭐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쟤는 다 나타난다라고 보자. 되겠지? 얘는 연속적이라면 얘는 불연속적 선의 형태로 나타나. 그지?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선 스펙트럼의 존재는 다시 수소 원자 내의 자 주체는 전자입니다. 전자. 자,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값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준이라는 거. 어쨌든 에너지 값이라는 것이 불연속적이면서 특정한 에너지 상태만이 저 에너지 상태가 곧 뭐야? 파장의 어떤 빛이 방출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특정한 에너지 값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수소 기체에다가 전기, 그치? 방전을 일으켜. 그러면은 이 수소가 분자 상태에서 원자 단위로 분해가 된다. 그치?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갖다 흡수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원자 내에 있는 누구도 역시 전자도 좀 뭐 하더라. 똑같이 이제 에너지를 좀 많이 가진 상태로 빨개졌으니까 원래 값보다는 그치? 자, 기저 상태보다 에너지 값이 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다시 이제 우리 뭘 한다고?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치? 자,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적 상태로 가는 거지. 요 과정에서 우리는 뭐가 일어났더라. 그래. 특정 파장의 빛의 그치? 스펙트럼이 방출되더라는 겁니다. 그치?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무지갯빛 같은 스펙트럼과 달리 이때 빛이라는 것은 특정 파장의 빛만을 방출하고 그렇지. 그래서 분리된 몇 개의 선만을 그지 포함한 그런 모습들. 그러므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전자라는 친구가 그 에너지 준위가 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뿜어내는 빛을 통해 우리는 전자가 불연속적인 그치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고 특정 에너지 값만을 허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자, 그 다음 이 문단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학자로 보어라는 인물이다. 밑에 뭐 슈레딩거 나오는데 일단 닐스 보어라는 사람은 고전 물리학, 고전 나와서 뭐 현대 또는 뭐 단계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고전 물리학 바탕으로 한 원자 모형을 제시했다고. 예전에 이거 기출 지문이기도 해요. 뭐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뭐 건보도빵 모형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 어쨌든 이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움직이는 입자는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이 있어. 자, 고전 물리학에서의 관성인데 어쨌든 움직이고 있는 요 입자가 관성이 있거든요. 어떤 관성? 직선의 힘을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이 있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을 이렇게 전자가 돈다고 했을 때 이제 자 얘는 지금 뭐 하려는 힘이 있다고? 직선 운동하려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근데 원 운동을 하려면 다시 뭐야? 이쪽으로 잡아당길 힘이 필요하단 말이지. 즉 원 운동을 하려면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 그치? 계속 가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 그치? 또 이렇게 갔으면은 또 이렇게 가고 싶으니까 또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갔을 때, 그치? 자, 내가 직선하고 싶었는데, 여기 있으면은, 또 이렇게 또 와줘야, 그치? 계속 안쪽으로 말려주면서 뭐 할 수 있다고? 원 운동을 할 수 있대. 그니? 자, 그런데 이게, 자, 이 보어는 전자가 이렇게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돌고 있는 것은 원자핵이 양이고, 전자가 음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지금 이 원 중심으로 향하는 힘, 인력으로 본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서로 반대되는 그게, 그치? 잡아당기는, 자,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바로 원 운동을 할 수 있었던 원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다. 라고 좀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그림에 따르면.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때 전자는 원자핵 주변의 특정한 에너지 값을 통해서 계속 뭐 알고 있을 거라고 봐봐. 얘가 지금 특정한 에너지 값에서만 계속 이제 머물러 있더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진다라는 것은 똑같은 궤도를 계속해서 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자,
특정한 에너지 값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어. 아직은 고전 물리학 시대니까 전격적으로 뭐 전자, 원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본격적 규명이 이제 되진 않았을 테니까 이 녀석이 뭐 가정했다, 뭐 생각했다 이런 어딘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도출된 수소 원자의 에너지 값이 뭐하고 그래 그때 그 원자 에너지 값하고 방출 스펙트럼하고 뭐하더라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내 가정이 맞았네. 그치? 그래서 실제 전자 발견이 안 됐습니다만, 그곳에 또 방출되는 빛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 빛의 스펙트럼하고 비교해보니까, 그때 그 에너지 값이 요쯤 방출되는 거지. 파장하고 같더라 이거야. 대응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맞는 모형이네? 라고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를, 자, 사례로, 그치?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다전자 원자, 즉 전자가 많은 그치? 원자 같은 경우에는 보어 모형이 적용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1대1이니까 하나의 전자를 그치? 원자에게 잡아당긴다라는 게 설명되는데 여러 개 전자일 때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얘가 모든 놈을 다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지진 않았을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 입장 붙이게 된 것이고. 플러스 두 번째, 전하를 띈 입자의 이 가속도 운동에 관한 고전 물리학 이론의 위배가 돼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자 몇 번 문제냐면 3번 문제인데 여러분 3번 문제 한번 펴보세요. 자, 그래서 전자를 띈 입자의 가속도 운동 고전 물리학 이론의 위배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 3번 문제에 따르면요. 보기 한번 봐봐.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전하를 띈 입자는 전하를 띄었다는 거 양음의 값을 가진 거지, 그지? 자, 가속도 운동을 할 때 자 밑줄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외부 방출해. 오케이, 좋아. 그지? 그래서 빛의 형태로 외부 방출을 하니까 그지? 우리가 뭐 빛의 스펙트럼 통해서 그지?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런데 이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원운동을 한다면은 속력이 일정하더라도 뭐가 계속 바뀌어? 방향이 계속 바뀐다는 말이야. 맞지? 원운동을 하는 계속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방향이 계속 바뀐다라는 것은 곧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이다. 그지? 우리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그죠? 자, 이때 따라서 이 과정에서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 결과자 밑줄 요게 중요하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계속해서 감소한다. 근데 잘 들어봐. 아까 고어 모형에 따르면 이 지금 궤도를 계속해서 똑같이 돈다는 것은 특정한 그 에너지 값이 계속해서 뭐 된다는 뜻이겠어? 원형 궤도를 계속 따라 돈다는 거 유지된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고전 물리학의 가속도 법칙에 따르면은 이 원자는 원운동을 하면서 그치 뭐 한다고 에너지를 계속 뿜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뭐 돼야 된다고 에너지가 줄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값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보호하고 고전 물리학 그치? 입장에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된다 하고 반대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만약 그래서 이제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되었다. 에너지 값이 그지 특정 궤도를 돈다는 거 이꼴 그 값이 유지가 돼. 물론 다 내주고 그지 이렇게 지금 도는 거니까 어쨌든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된다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계 생긴 거죠. 즉 전자는 원형 궤도를 따라 원자핵 주위를 돌면 안 되는 거야. 계속 뭐야? 계속 줄어들어서 그렇지 결국 뭐 가까워진다거나 합쳐진다거나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특정한 궤도를 돌 수가 없다고. 맞아? 그런 점에서 5번 선택지 봐봐. 전자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회전하기보다는 현재의 운동 방향을 유지한 채 직선으로 운동하려 하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뭐 이런 인력들로 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그치? 에너지 계속해서 줄어들고 이 궤도가 유지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맞니? 에너지가 준다는 것은 궤도 유지가 안 된다는 거거든. 맞아. 원으로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계속 걔는 앞으로만 계속 내뿜으면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치? 결국에 자 전자가 원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고전 물리학적 관점에서는. 근데 원운동을 해버린다고 하니까. 고전 물리학의 근거를 둔 모형이었지만 고전 물리학의 배치가 돼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3번에 정답 5번 한번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저를 계속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이 한계 때문에 이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게 돼요. 자, 슈레딩거 한번 볼까. 자, 이 양반은 이제
이 전자의 뭐를 파동성 왼쪽에 나와있듯이 우리 파장 있잖아요. 그치?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원자 모여가 P 그리고 요거에 대한 S 대안이겠지. 자, 그때 핵에 결합된 전자를 정상파라고 봐. 이거 정상파가 무슨 말일까? 정상적인 파동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걸 파동역학적으로 그렇지? 파동의 힘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려고 했답니다. 자, 그만 볼게. 자, 이때 이 기타나 바이올린에서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이 특정한 음을 내잖아요. 그치? 여기 고정된. 쭉 이어서 우리가 딩딩 파동 일으키면서 그죠?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비유. 자,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된 경우에 자, 다시 영역 안에 그지 고정된 경우 그걸 정상 상태에 있다라고 하고 그 파동을 우리가 정상파라고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 끝이 고정된 상황에서 그지 모델은 파동이 일어나는 그지 그런 상황을 정상파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림을 봐봐.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 있잖아. 점들. 그지? 여기 이렇게 좀 고정이 된 거야. 그치? 맞지? 자, 그리고, 자, 이때, 이 그림 1의 첫 번째 점은, 그지? 일단, 자, 점들은 각 진폭이 지금 0이, 진폭이랑 그리고 요 폭을 얘기하는 0이잖아요. 그지? 점 단계에서는 양 끝에 마디가 고정되어 있어. 그래서 파동이 2분의 1 파장의 정수배로만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즉, 정상파는 허용되는 파장의 특정 파장의 정수배로만이라는 게, 그지? 올리니까 제한되는 같은 말이거든. 근데 잘 들어봐. 우리는 자 0부터 만약에 2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이게 연속적으로 0.0 몇부터 해가지고 2까지 가야 돼. 그게 연속적이잖아. 근데 얘 지금 이제 뭐야? 2분의 1의 정수배니까 2분의 n배로 지금 늘어나는 거거든. 파동이. 그러니까 요거만 놓고 보면 이것도 결국 뭐다? 연속적이지 못한 거예요. 이것도 불연속인 거야. 그렇지? 첫 번째는 지금 파동이 없으니까 0이고 한 번 그지 이렇게 튕겼으니까 2분의 1 파장. 두 번 튕겼으니까 1 파장 2분의 2니까. 그지? 그리고 세 번 하니까 2분의 3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이 값들이 중간에 분명히 다른 값이 뭐야? 있어. 다른 값이 있다고. 그런데 이 값들은 빼고 2분의 n 그지? 파장만 인정하기 때문에 얘도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알겠지? 어쨌든 둘 모두 그치? 불연속적이다라는 그치? 여기에 좀 이제 착안을 해서 어쨌든 이제 보호 모형 있고 슈레딩거 모형이 있고 이런 거야. 여기까지나 자, 그래서 어쨌든 결국 전자를 정상파로 가정하면 결국 자 봐봐 별표 파장이 불연속적인가? 알겠지? 자, 연속적인 값이나 연속적인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야? 촘촘하게 그치? 빔이 틈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2분의 n 파동은 결국에는 자, 그 중간에 텀들이 있기 때문에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둘의 공통점 불연속적이라고 본 거고, 자, 슈레딩거는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원자에 대한 양사력박동 모형은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슈레딩거 모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밑에 조금 더 상술되어 있어. 보자. 자, 이 3차원 공간, 즉 입체 공간에서의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xyg 함수로 수소 원자 파동 함수를 고려해보면 여기서 함수 계산하라고 안 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자,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이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만약에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 동시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냐면 어느 하나를 우리가 위치를 A라고 잡고 운동량을 B라고 했을 때 A를 잡으면은 B는 좀 더 뭐야? 불확정적이고. 그지? B를 잡아버리면은 A가 불확정적인 그런 상황이 생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동 함수를 통해 정확한 움직임을 알 수는 없다. 정확한 움직임을 알 수 없다면 이 반대로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위치는 오케이다. 위치. 맞지? 그러니까 위에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두 가지 전부 다는 안 되지만 둘 중 한 개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운동량 모르면 당연히 뭐라 한다. 위치는 안 되는 뜻이거든. 그래서 다음 문장. 하지만 파동함수 제곱값은 특정한 물리적 의미를 갖는데 이 물리적 의미가 결국 뭘 얘기하는 거겠어? 좌표 성에서의 뭐야?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우리는 함축된 의미를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값은 결국 공간의 특정 전부고 같은 말 뭐야? 위치. 그치? 위치에서 어떤 특정 위치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하고 그렇지? 그래서 어떤 특정 위치에서의 전자 발견 확률을 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뭐 예를 들고 해가지고 점 1과 점 2라는 전자 좌표에서 이 전자를 발견할 상대적 확률은 두 점 좌표에 따른 파동 함수 값을 제곱하고 이들 사이의 비율 계산해서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A에 대한 B의 제곱의 비율이 100이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점 2를 A로 잡고 점 1을 B라고 잡았을 때
A에 대한 B의 비율이 100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그래, 점 2의, 점 1이 B였으니까, B라는 위치에서, 그지? 좌표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점 2, 즉, A보다, 그치? 100배 높다. 뭐, 이런 걸 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율만 따졌을 때, 그치? A와 B의, 그치? 비율이 지금 뭐야? 1대 100이었으니까, 그래, 발견 확률도 100배 높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에서, 그치? 전자 발견 확률을 비교하는 거지. 자, 요거는 당연히 뭐, 전문가가 내놓아야 될 거고,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저렇게 비율이 나왔으니까, 점 1에서 나타날 확률이 더 높겠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어쨌든, 슈레딩거는 이런 뭐야? 파장, 부변속적 파장을 통해서, 그치? 자, 움직임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위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을 구해가지고, 그치? 거기서 내뿜는 뭐야? 또 스펙트럼하고 비교를 하겠지. 자, 그래서 밑에 마지막 문단 따라서, 이런 함수를 제곱해서 그림 위에 우리 A 그림과 같이 전자 확률 분포를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그림에서 어떤 점의 뭐 농도는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인데 이게 살 뭐 그림상 애매하긴 한데 갈수록 옅어져. 바깥으로 갈수록 조금 옅어진다, 알겠지? 너희는 학교 너희들 교재 있잖아, 그치? 그 컬러로 보시면 좀 더 분명하게 나올 거고. 자, 어쨌든 멀수록 이제 옅어질수록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따라서 수소핵 주위의 공간이 그림 A와 같이 겹겹의 껍질로 서였다고 가정하면 이 껍질 내에서는 그치 우리가 발견할 확률이 있지만 겉으로 밖으로 나갈수록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래,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에 그래프로 나타내 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쌤이 지금 하얀색 친 게 이 부분이라고 한다네. 그치? 이제는 뭐야? 점점 더 멀어지니까 발견할 확률이 확 낮아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는 촘촘하니까 그치? 전자에서 확률이 높다라고 가정해서 상승을 하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거지. 우하향의 그래프가. 그치? 자, 나타난다. 요런 뜻. 그래서 다시 봐라. 자, 결국 그림 B. 같이 특정 거리 흰색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B 노란색부터 감소한다. 그 이유는 왜?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건 결국 뭐야? 그 주위를 전자가 그죠? 채우고 있을 또는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을 뜻하지. 그래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감소. 하지만 각 껍질의 부피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자,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즉 방사 방향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밀도가 촘촘해서 자, 발견 확률이 높다가도 계속 밀도 높아지겠지만은 자, 어쨌든 멀어지니까 그렇지 떨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수소 원자에서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 결국 여기 쌤이 하얀색 점 찍은 요 점 있지, 그치? 요 지점에, 그치? 자, 이 방사 확률 최대값이 나타나는 이 거리 있을 거 아니야, 거리. 그 거리 우리가 알파라고 잡자. 그치? 요 알파가, 아까 쌤이 그림 그렸다 지웠던, 여기 원자핵 있고, 전자가 돌 때, 그치? 요 지금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지금 뭐야? 요 반지름하고 값이 거의 일치하더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 여기 있는 자 파장을 또 통해서도 그죠? 자 결국 보호가 계속 제한했던 원운동하고 있는 전자 모형의 어떤 반지름 값하고 좀 일치하니까 결국에 또 뭐야? 같은 선에 그지? 스펙트럼이 그지? 파장의 스펙트럼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금 더 어쨌든 이제 파장이라는 개념을 덧붙임으로써 보다 조금 수학적으로 그지? 이렇게 정확성을 높이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밑에 1번 문제인데, 전개방식 문제니까 정답 5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방출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모형, 그 다음에 해당 모형의 질의 한계, 우리 보호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슈레딩거의 모형, 파동성을 이제 덧붙여서 수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내용 확인하는 문제.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에 들뜬 상태 수소 원자 내 전자는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뭐 한다고? 에너지를, 즉 빛을 내뿜었습니다. 이번에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의 파동은 그 마디의 수가 2배의 고정된 정상, 뭐야, 마디의 수가 왜 2배로 고정이야? 요거는 이제 뭐야, 튕기고, 그지? 튕김의 수에 따라서 1마디, 뭐 3마디, 4마디, 5마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지. 지금 뭐가, 마디의 수가 고정되면 안 되지. 그치? 2의 n개, 2의 n 파동으로, 그죠? 고정. 이게 2의 n 파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2배로 고정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그다음에 3번에 수소원자 방출 스펙트럼은 햇빛의 스펙트럼과 달리 불연속적이다. 계속 얘기했고 한 내용이었고
4번에 불확정성 원리에 따른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움직임은 안 된다고 해서 이 말인 것은 위치는 오케이 이런 말이 지금 전제되어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근데 사실 나는 4번은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틀렸다고 생각해. 왜냐면 반대일 수 있잖아. 전자의 움직임을 지금 정확하게 다시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맞거든. 반대 진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조금 나는 애매한 진술이 아니야. 그래서 지문에서 이렇게 얘기했겠냐. 움직이면 안 되니까 위치는 알 수 있다. 다음 5번에 원자핵 주변 두 점에서의 파동 함수 값을 제곱한 값들의 비율을 각 점에서 전자가 발견된 그렇지. 제곱한 값들의 비율이고 발견 확률하고 똑같아. 그치? 발견 확률 비율하고 똑같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A에 대한 B의 비율이 100이어서 그치? B 발견 확률이 100배 높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 다음에 4번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기억과 니은의 설명으로 기억은 닐스 보고 니은은 자 우리 지금 자 양자역학적 지금 이제 모형이니까 누구 슈레딩거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기억은 자 이 보어는 수소 원자 내 전자 원운동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이다. 아니야.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보어는 원운동이 불연속적인 게 아니고 이 파장이 불연속적인 것이지 원운동 궤도 자체는 계속 일정 궤도를 돈다고 했기 때문에 불연속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운동에 파장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니은은 수소 원자 내 전자의 파동이 불연속적이 이건 맞지. 얘는 파동으로 설명했고 이 양반은 지금 파장으로 파장으로 설명한 거니까 맞지? 그 다음에 2번에 기억 자 수소 원자 내 전자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값만을 갖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은 어때? 맞아. 맞지? 방출하고 특정한 값이기 때문에 특정 궤도를 본단 말이야. 원자핵을 중심으로. 근데 니은 설명 수소 원자 내 전자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움직임 몰라도 위치는 정확하게 안다 했다. 그죠? 그래서 발견된 확률을 비교한다고 얘기를 했고 3번의 기억은 수소 원자 내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만 위치한다.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만 역시 또 맞다. 그치? 그런데 니은은 수소 원자 내 전자와 핵사의 거리가 계속 변화한다? 이 거리가 변화한다라는 말은 그치? 이건 파동성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이 거리가 계속 변화한다. 계속 변화라는 말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의 기억은 다른 원자 내 전자와는 다른 수소 원자 내 전자의 고유한 성질들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원자 내 전자와는 그치 다른 원자 전자라고 고유한 성질이 아니고 그냥 전자 자체가 그치 이 분자가 뭐 되면서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면서 원자로 쪼개지는 과정에 얘도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때 특정 파장의 빛을 뿜는다라는 것이었지 뭐 전자의 특성, 전자의 고유한 성질 뭐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치? 그다음에 자, 니은 수소 원자 내 전자가 다른 원자 내 전자와 달리 전자는 다 정상 상태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 그치? 그래서 달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정답 나온 거 5번인데, 자, 수소 원자 내 전자가 특정한 원형 궤도만, 그렇지, 이게 바로 다 특정한 에너지 준위. 그치? 그 다음에 니은은 수원자 내 전자가 특정 파장의 정수배의 파장. 그래서 2의 n이라는 것이 정상파 특성 불연속적인. 그치?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때, 자, 그 파동에서, 그치? 전자 발생할 확률을 고려해가지고 계산해봤더니, 보호의, 그치? 그 모형의 반지름과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점에서, 그치? 좀 더 연장 확장된, 그치?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스펙트럼, 내지는 전자 이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5번 문제. 자,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나가 지금 이제, 자, 우리 앞에, 마지막 문장이었다. 방사 방향 확률이 최대값이 되는 게, 결국 닐스 보어의 모형에서의 반지름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치? 궤도 반지름, 그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치? 그때 그 최대의 그 에너지 값일 때, 그때 그 궤도의 그치 전자 에너지 준위가 뭐 하더라고? 같더라 이거야. 그래서 어쨌든 슈레딩거 모형과 닐스 보어의 전자 모형 해가지고 설명을 했고, 요건 예전에 무슨 빵 모형 그치 해가지고 기출된 적이 있는데 뭐 그까지는 뭐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지문이 그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1강보다 2강이 조금 더 어렵긴 해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본인 스스로 자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금요일 시간에는 과학기술 3강하고 그다음에 그 고전소설 옥소전 한 개 남았고 그 모의고사 문학들 몇 개 남았어요. 그런 것들 이제 좀 취합해가지고 분석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문 많이 읽어보시고 어려운 것을 또 물어보십시오. 고생 많았어.